네, 최근에 여론조사가 논란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파동과 조기 대선에서 노동자 민중의 대선 전략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극우의 득세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척 회복됐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을 앞선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극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과대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극우적인 여론조사 기관이죠. 그래서 한국평판연구소나 그다음에 공정여론연구소 이런 데들이 여론조사 기관과 아시아투데이라든가 데일리 뉴스 같은 극우 언론들이죠. 이런 언론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왜곡된 여론조사를 발표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같은 ARS인 리얼미터에도 비슷한 지표가 나왔다가 이번에는 이제 ARS가 아니라 전화 면접이고 공신력 있는 한국갤럽과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신력 있는 두 가지 한국갤럽과 전국지표 여론조사를 서로 상호 비교를 해서 먼저 2024년 총선 직전에와 그다음에 탄핵 직전이죠. 탄핵 직전과 그다음에 탄핵되고 나서 체포전이죠. 그때 그 마지막으로 최근 이렇게 여론조사를 두 여론조사를 비교를 쭉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두 여론조사의 결과가 거의 유사합니다. 정당 지지도도 유사하고 정당의 순위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탄핵 여론도 유사하고 그두 여론조사 기관이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론을 왜곡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총선 때의 득표율과도 유사합니다. 총선 때는 그 민주당과 민주연합 있었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당이 합하면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이겼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만 비교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선 직전 때 응답률이죠. 총선 집회 때 응답률이 18%, 15%로 상당히 높죠. 총선 직전 때는 어, 정치적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탄핵 후에 보니까 더 높습니다. 이와 같이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직전 때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고 이게 민주당 지지율인데 이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24%니까. 그래서 현재 보면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게 민주당으로 가고 있으면서 최근에 이렇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약간 앞서는 이런 형태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무당층을 보게 되면은 총선 직전에도 무당층이 줄어들었는데 탄핵 이후에도 무당층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양당제가 극렬하게 표출되면서 이 무당층이 줄어들은 이러한 결과를 보는데 이거는 뭐냐면 양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했다 이런 거. 그래서 특히 이 개엄 직전에는 이 민주당 지지자죠. 윤석열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탄핵과 체포 이후에는 윤석열의 체포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으로 보면은 정치 과열이다. 그래서 중간층이 주고 응답률이 높아졌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왜곡 논란이 계속해서 한국갤럽이 최근에 1월 14일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최근 추세에 대해서 평상시보다 응답률이 높고 무당층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수치보다는 추세가 중요하다. 추세가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의 여론조사죠. 이렇게 하나의 여론조사에서 그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지. 구체적인 수치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진보와 보수가 보통 앞서거나 뒤서거나 10%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근혜 탄핵되죠? 진보가 답변을 많이 하겠죠. 박근혜 탄핵시킬 필요가 많고요. 진보가 분노하니까. 그래서 진보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진보가 압승한 후에 이제 진보가 줄어들면서 보수가 다시 높게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보수가 진보보다 약간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탄핵과 체포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았죠. 그런데 이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게 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도 적극적으로 전화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1월 24일이죠. 민주당 지지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당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중간층, 중간층이 선거 직전처럼 아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총선 때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한 이제 그 김문수가 여권 대선 주자 1위로 됐다는 거는 이 김문수가 누굽니까? 김문수가 박근혜 탄핵 때 극우 집회에 많이 나갔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도 결합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다시 국민의힘에 결합해 대표적인 수구 인사입니다. 그 수구적인 극우적인 유튜브도 운영하면서 극우층에게 상당히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별로 지지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선 주자로서 언급된 바도 없고 그런데 김문수가 대선 주자로 언급된 거는 대선 주자를 주관식으로 할 때 원하는 대선 주자를 쓰라니까 최근에 와서 김문수가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를 여러 여론조사기관에서 이름을 집어넣었더니 오세훈이라든가 한동훈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지지층은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 수구 보수이기 때문에 김문수가 1등으로 났다는 건 현재 여론조사에서 수구 보수가 집중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김문수가 실제 선거에 나왔을 때 그러면 김문수가 당선 가능성이 있냐?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려면 양자 구도에서는 50%가 넘어야 되고 다자 구도에서도 최소한 40%가 돼야 되는데 수구 보수표 가지고는 안 되죠. 중간 보수죠. 중간 보수과 중도층을 얻어야 되는데 김문수 같은 극우적인 이미지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문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은 대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김문수를 사실상 당의 후보로는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판세는 중간층이 좌우하기 때문에 이 중간층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를 봐야 되는데 결론만 말하면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1월 24일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약 30%가 중간층입니다. 이런 중간층의 지지자들은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거의 2배로 많게 됩니다. 이거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뺀데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도 71%가 이 중도층이 탄핵하고 있고요. 중도층 역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교체가 원하는 게 60%입니다. 이거 민주당을 신뢰하는가에 대해서 40%가 신뢰한다 이렇게 답해놓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20%가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특히 72%가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이번 대선에서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조사가 풍향계인데 일부 극우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론은 국민의힘이 매우 불리한 현상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른 여론조사도 보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답변하게 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도층이죠. 중도층의 답변도 늘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매우
그 불리한 조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 탄핵되고 나서 진보층이 여론조사에 소극적이었을 때 일시적으로 극우적인 보수적인 여론조사 답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된 측면이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양측 다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러한 극우 여론에 부안해동을 해서 극우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 대선뿐만 아니라 이후 총선에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게 되면요, 1대1 구도에서는 뭐 과반수로 이기죠. 다자 구도에서는 그런데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압도적 1위지만, 여당은 이제 한동훈이 몰락한 이후에 부동층이 급증했고, 사실 국민의힘 후보로 인식되지도 않는 김문수가 1위를 하는 등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에 대한 반감도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서는 가장 부정적 인식이 높은 후보라고 보겠습니다. 검찰의 그 흠집내기 수사와 기소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확장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중도가 늘어났죠. 국민의힘의 이탈자가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진보 수준이나 민주당의 지지도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동층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싫어하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퍼져 있다는 겁니다. 한국 갤럽의 1월 말이죠. 1월 말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 어, 진보층이 27%에 불과하고 중간층이 39% 가장 많죠. 중간층이 늘어났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은 중간층이 거의 40% 정도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지만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죠. 이들이 정당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양당제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옹호하더라도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게 바로 이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죠. 이러한 반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싫으면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양자대 때문이죠. 당선될 가능성을 찍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싫으면 국민의힘을 찍고 국민의힘이 싫으면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 이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를 비판하는 유권자들이 선택할 당이 없다. 양당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의 결과도 보면 1월 말 한국갤럽에서 무려 33%가 대선 주자가 없다고 주관식으로 답변했답니다. 이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무응답이 많았을 거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이재명 썼겠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일부 이탈하고 중간층이 대선 주자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제 노동자와 민중이 어떤 대선 전략을 취해야 되냐,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일 후보로 완주하면서 국민의힘 해체, 민주당 반성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치러집니다. 설사 항소심이 매우 이례적으로 대선 전에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신속하게 내더라도 결국은 편파 판결이 논란이 될 것이고 민주당 표가 결집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보수 언론들은 이제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의 낙선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려면 반 이재명 표를 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 반 이재명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들이 여러 명, 김문수나 뭐 한동훈이나 계속해서 1대1로 구도를 하면서 1대1 구도에서는 이재명의 진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극우적인 여론조사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 과대 평가됐을 때고 최근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여론조사에 적극 가담하면서 1대1 구도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로 대표되는 극우 후보와 전통적인 홍준표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후보들이 단일화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극우 후보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극우 후보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극우 후보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극우층들이 과대평가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된 상태입니다. 결국은 국민의힘과 극우 후보가 분열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설사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단일 후보가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데 결국은 이번 대선의 기본 것은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겁니다. 그 내란 세력 청산이기 때문에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내란의 승계자인 국민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내란 정권에 대한 심판이 기본 구도인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승하고 제가 보기에는 수구보수와 국민의힘이 분열되면서 국민의 후보가 뭐 20%, 김문수 같은 수구보수와 제3 후보가 뭐 10% 이내로 득표하는 다자구도죠. 2007년 이명박이 당선될 때,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1강, 1강이죠. 이재명이 독주하고 나머지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중간 정도고 어, 약체 후보가 두세 명 정도 나오는 형태로 다자구도로 치를 수가 많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강의 양자 대결이 이렇게 실현된다면은 아마도 이제 사표 심리가 작동을 해서 그죠? 사표 심리가 작동해서 어떤 제3 세력이 이 힘을 갖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그래도 반국민의힘 비민주당의 제3 후보가 10% 이상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 가지 선거를 보더라도 중간층이 합산해서 10%를 얻을 수 있다. 다자구도일 경우에는 제3 후보가 단독으로 10%를 얻을 수 있지만 양자구도일 경우에는 아마 줄어들어서 합해서 10% 정도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노동자 민중이 적극적인 대선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동자 민중의 후보는 부담 없이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보 진영은 캐스팅 보트죠.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강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민주대연합이나 야권 후보 단일화나 사표 심리나 이런 데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둘째,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 척결이 주 구도이고 부차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의 한계에 대한 불만이 부차적인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민중의 후보는 전면에 반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해체, 내란 세력 척결을 주요 의제로 놓고 부차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기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 노동자 민중의 후보가 노동 후보나 진보 후보가 분산되면 노동자 입장에서 분산되면 유권자 특히 노동자 입장에서도 자기 표를 안 찍어줘요. 민주노총 조합원도 이렇게 후보가 분산되면 될 가능성 당선 가능성 후보를 찍어주고 뭐 민주노총 출신이라든가 노동후보, 진보후보를 안 찍습니다. 일단은 하나의 후보로, 단일 후보로 단일화돼야지만 제3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이 단일한 후보, 뭐 민주경선을 통한 단일한 후보라든가 아니면 결의를 통한 단일한 후보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노동자 민중 후보는 단일 후보로서 끝까지 완주를 했죠. 그래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후보 중심으로 노동 중심의 정치 세력화를 추진해야 되고 결국 대선 이후에 노동진영과 진보진영의 단계를 실현하면서 2028년 총선에서는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원내정당을 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 쟁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일 정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플랫폼 정당을 만들든지 해서 노동자 민중이 2028년 총선에서 단일 후보를 함으로써 원내정당, 과거 민주노당이 10석, 통합진보당이 13석, 13석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원내정당에 자기 힘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